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증시가 처음에는 살짝 오르나 싶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안 좋게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또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겠죠. 어떠한 소식이 또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한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은행 리스크 또 나오나? 어제 미국에서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많이 유명합니다. 아마도 개인 투자자 분들도 많이 사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하루 만에 반토막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락할 수 있을까요? 하루 만에 진짜 반토막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락했나? 바로 예금 잔고가 1분기에 절반 이상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말인즉슨 그냥 중소은행 너무 불안하니까 그 돈 다 빼서 이자 같은 게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큰 은행으로 전부 다 옮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면 이럴수록 또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금 잔고가 그만큼 줄었다고 확인한 사람들이 또다시 돈을 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면 이럴수록 중소은행은 버티기가 더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 리스크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하며, 그래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한 달 만이죠.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지금은 8달러로 10분의 1 토막이 넘게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오늘은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아침에 약간 양봉을 띄우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와중에 구글과 MS가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시장을 그나마 살렸다라고 평가를 받는 두 기업의 서프라이즈. 그나저나 왜 서프라이즈가 나왔나, 무엇을 우리가 놓쳤나 봤더니 경기 침체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클라우드 사업이 지난 분기에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가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선물 시장을 1% 이상 끌어올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기업 구글과 MS는 AI의 진심인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이 본격 성장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더 큰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어 추가 상승 기대감까지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알파벳은 1% 정도 상승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8%나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지고 마감된다면은 우리는 또 내일 또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4월달은 그냥 눈치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락하는 와중이라서 물론 이 하락이 뭐 미친 듯이 떨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하락세를 나타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 차트를 보시면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굳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5월 되고 그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죠. 약속된 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5조 800억이 나왔고, 그런데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3조 4천억. 그러니까 5조나 팔았는데 적자가 3조 나왔다는 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역대 최악의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나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역대 최악인데 왜 오르는가 봤더니 1분기에 고객이 보유한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2분기에는 공급 기업의 재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재고겠죠. 요 친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바닥이다, 이런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AI 시대에 맞춰서 서버용 DDR5, HDM 등 이러한 판매에 주력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AI가 개화하면 개화할수록,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치면 칠수록 SK하이닉스가 지금 8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8만 닉스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반도체가 좋대요. 그래서 올해 말이랑 내년 초까지 들고 가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10%에서 20% 수익은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올해 연말에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전후로 그때 반도체 주가를 확인했을 때 얼마가 되어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이 내린다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줍줍할 타이밍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겠죠. 한번 꼼꼼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옐런, 디폴트는 재앙. 자, 옐런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 디폴트가 된다면 경제적 재앙을 촉발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디폴트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일단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년 동안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진짜 끔찍하겠죠. 그러한 경제 재앙이 터질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 한 달 정도는 금방 또 지나가겠죠. 이제 추이를 보면서 미국 의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5월이 이제 코앞인데요. 5월달 코스피 전망은 어떨지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적으로 이제 이러한 타이틀을 딱 보자마자 야, 지금이 코스피가 2500이니까 아마도 플러스 마이너스 100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똑같이 외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증시 예측은 그냥 무의미할 정도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증거가 또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고 세린 메이라는 걱정까지 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경기 침체, 부채 한도, 그 다음에 연준 금리,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이러한 변수가 주가 상단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연준 금리 인상이 멈춘다 이런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야, 그런데 부채 한도는 어쩔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진짜 온다는데 어쩔 건데, 요런 얘기가 계속 나오며 상단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5월 달에는 박스권을 전망을 한다고 하며 2400에서 2600 이 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또 매수할 기업은 있습니다. 만약에 2400까지 쭉 하락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는 또 저점 매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반도체, 그리고 요즘 실적 잘 나오는 자동차, 또한 갈수록 전 세계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방산, 마지막으로 경기 방어주인 음식료, 요 네 가지를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리 인상 마지막 신호 나온다. 자, 웰스파고는 페드가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며 마지막 인상이라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그렇게 된다면은 증시는 또다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증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 그거를 상향으로 또 바꿀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단순 예측이라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고 혹시나 또 그 반대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4월은 넘기고 FMC 확인하고 그때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요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결국 비대면 진료는 또 미뤄지나? 자,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운영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만간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하향되게 되면은 법적 근거까지 잃게 된다고 하는데요. 법제화를 위해서 어제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결국은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인 만큼 대상 환자나 기관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다시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뭐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간 초진 여부와 진료 수가 여기에 대한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초진 여부가 뭔가 봤더니 의료계는 당연히 안 된다. 초진은 일단 의사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대면 플랫폼으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은 당연히 그 반대겠죠. 초진 또 가능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진료의 사용자의 99%가 초진이라고 하니까 초진이 안 되면은 지금 고객이 그냥 99%가 날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다고 하며 그 다음에 진료 수가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아마도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싸게 받아야 되지 않냐, 직접 가는 게 아니니까 싸게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현재 비대면은 130%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면은 10,000원 할 거 13,000원 내고 플랫폼으로 한다는 소리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럴 거면은 더 정확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을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200%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비싸게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오진 가능성과 장비 부담, 그게 바로 그 이유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비대면 진료는 또 미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약사회 반대도 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또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쟁점 법안을 다루기 부담스러운 그러한 현상도 현재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빚집니다. 지난해 말 신용 잔고율 10%가 넘는 기업은 9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21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몇 달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중에 코스닥은 13개라고 하며 바로 1등이 누군가 봤더니 영풍재지, 요 친구의 신용 잔고가 무려 15.99%로 진짜 신용으로 굴러가는 기업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매우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넷, 성광, 세방, 빅텍 이런 순서라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이런 기업을 들고 있다면은 내가 가진 기업이 신용이 높구나. 혹시나 하락한다면은 조금 큰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 요런 생각은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용 잔고율이 높은 주식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락할 때는 반대 매매가 터지며 평소 같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24일 SG증권의 매도 물량이 집중된 종목들을 봤을 때도 신용 잔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들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 B2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입되던 매수 흐름이 끊기고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며칠간 계속 반대 매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도 제대로 반대 매매가 터졌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요. 만약에 거기까지 하락한다면 여기서 몇 프로는 더 하락한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나 그런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잘 대응해서 이 위기를 잘 버틴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 그 상승장, 아마도 5월 아니면 6월 그때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큰 돈 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 소식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집중조사. 자, 개인적으로 이거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 1분기에 2차전지 사업하겠다고 추가한 기업들이 몇십 개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진짜 많았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대부분은 묻지마 투자라는 말이 진짜 어울릴 정도로 대부분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길이 진짜 사업하겠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상적이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 한두 개는 꼭 이상한 회사가 끼어있기 마련입니다. 한다고 했다가 뭐 때문에 시간 걸린다고 했다가 그러면서 돈이 좀 부족하다 투자금 한 번 더 땡겼다가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사람들의 기억이 좀 없어질 때쯤 이거 한번 검토해보니까 쉽지 않네요.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회사가 정말 참 많았죠. 그러니 말 그대로 그냥 주가 부양해서 먹고 튀는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금감원이 미리 조사를 한다고 하며 특히 최근 실적이 나쁜 기업 그리고 최대 주주가 자주 변경된 기업,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기름들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 중에서 실적이 나쁘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가 최근 많이 바뀌었거나 이런 기업을 들고 있다면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구쌍용차 현 KG 모빌리티. 자, KG 모빌리티의 거래 재개 여부가 4월 27일 날 결정될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이죠. KG 모빌리티의 전신이 뭘까요? 맞습니다. 쌍용차. 이 친구는 계속 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2011년입니다. 그때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새 주인을 만나서 회생 절차를 밟았으며 제출한 개선 계획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상패 사유는 해소가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로 거래 정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말이 어렵지만 그냥 심플합니다. 업계에서는 기심이가 거래 재개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일 결정되고 그 다음날 4월 28일이죠. 이때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여기서도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리겠구나, 맨날 열리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KG 모빌리티 마지막 가격이 8,760원인데 거래 재개 첫날 이틀 뒤겠죠. 만약에 거래 재개한다면 이틀 뒤입니다. 그때는 50%에서 200% 범위 내 시초가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혹시나 이거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 전부 다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무서운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드사의 연체액이 증가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국내 8개 카드사의 연체액은 1.9조로 21년도 말 대비 32%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8개 카드사가 모두 설립된 2014년 그 이후에 최대치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은 안 좋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특히 단기 연체액이 급증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1개월 미만 연체액은 약 3,400억으로 전년 대비 6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개월에서 3개월 연체액은 9천억, 이 또한 40%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하고, 결국은 이렇게 단기 연체가 급증하면은 금융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하다, 뭔가 나중에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MR 헤드셋 가격이 400만원.
야, 이 가격이면 치킨이 몇 개야?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뭐 퀄리티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고 엄청난 콘텐츠가 담겨 있다면 400만 원은 아깝지 않고, 하지만 별다를 거 없다, 그냥 애플마크만 있어가지고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안 그래도 안 좋은 메타버스 업계에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애플 MR 헤드셋, 그럼 뭘 할 수 있나 봤더니 아이패드에 담긴 수십만 개 앱과 연동이 된다고 하며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최신 게임 등을 즐기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이 아마도 이걸 또 사겠구나 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메타가 출시한 퀘스트 프로, 이 친구의 가격은 133만 원인데 이거보다 무려 3배나 비싸니까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정말 많은 기대감과 걱정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출시는 6월 달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다음입니다. 한국 달 탐사 협업. 오늘 나사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에서 윤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양국 간 우주 동맹 강화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여기서 한국이 유인 우주선 달 착륙 후보지 탐색,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데요. 자, 앞으로 2025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에 아르테미스 3호를 발사해 4명의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이는 게 핵심 프로젝트인데, 갈수록 우주에 관련된 이벤트가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산업이 이제 개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나라도 꼭 한 축을,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이천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주도 우리나라가 꼭 한 축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빨간 챔프 피해요. 자, 미리 사둔 챔프 실험 먹이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왼쪽에 보이시는 빨간 챔프, 아마도 이제 아이 키우신 분들은 전부 다 사용을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동아지약의 이 약 챔프 시럽에서 진균이 많이 검출되어 강제 회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래서 집에 이제 이 약이 있다면은 한번 제조번호를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현대차 2025년까지 호실적.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의 실적이 25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 주가 26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현대차의 매출은 서프라이즈 그 자체였죠. 그리고 오늘 기아 실적도 매우 좋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는 환율이 당초 사업 계획보다 우호적으로 작용했으며 비용 감소로 호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프라이즈는 지속성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4월 사업 계획도 이미 100% 달성했고 5월도 100% 전망이라고 하고, 그 말인즉슨 2분기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2분기 실적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 출마. 모두가 예상했지만 결국은 또 현실이 되었고, 바이든 대 트럼프 대전이 또 나타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근데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이제 다른 대선 주자 없어 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서로 다른 대선 주자가 없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둘 다 나이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사건도 많고 이러한 걱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겠죠. 게다가 지금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누가 이기고 있나 봤더니 어디서 조사를 했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이기고 또 저쪽이 이기고 이런 식으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사실상 박빙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치열하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품 ETF가 뜹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명품 ETF. 뭔가 봤더니 삼성자산운용은 세계 최초로 유럽 명품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어제 출시했다고 한데요. 이름은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스톡스라고 하네요. 자, 이 ETF는 유럽 전통의 명품 기업 까르띠에로 유명한 리슈몽,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LVMH, 구찌로 유명한 캐링, 에르메스, 그리고 페라리, 몽클레어,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하니까 혹시나 기업들이 명품에 관심이 많다면은,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ETF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제 관광객들 중에서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세 나라의 관광객은 각각 다른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일본은 식료품 지출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식도락 여행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미국은 뭔가 바로 의류 지출, 옷을 또 많이 산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중국은 화장품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돈 쓰는 곳도 많이 다릅니다. 중국은 화장품을 많이 사서 그럴까요? 백화점이랑 면세점을 가장 많이 가고, 그리고 일본이 뭔가 좀 특이합니다.
확실히 식도락이 메인이라 그런지 편의점, 소규모 상점 이런 곳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인은 편의점과 백화점, 전통시장 이런 곳에서 많이 돈을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인이 전통시장을 가는 거는 이제 문화가 확실하게 다르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전통시장이 많이 신기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